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소방에서 불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사실이 오늘 밝혀진 겁니다. 정확히 불이 난 건물을 콕 집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고까지 했지만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이은진 기자입니다. 무너지고 그을린 공장 건물 옆으로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 경찰 34명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17명 등 모두 51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은 물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를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관리와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왜 23명이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숨졌는지 밝히겠다는 겁니다. 이미 소방이 이 공장을 화재 위험 시설로 경고해 왔다는 게 확인되면서 업체 책임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소방조사 보고서를 보면 위험물 특성 숙지가 필요하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불이 난 3동을 적시하며 급격한 연소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배터리에서 시작한 불이 걷잡아질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2초였습니다. 사고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 겁니다. 위험물 특성을 알리고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망자들은 출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 하셨나요? 충분히 했습니다. 네? 충분히 했습니다. 아리셀은 오늘 아침 9시부터 전면 작업 중지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공장과 인력 공급 업체가 짜고 불법으로 싼 값에 외국인 노동자를 써왔다는 불법 파견 의혹입니다. 계속해서 강보들 기자입니다. 불법 파견이나 이런 부분 없었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은 파견 노동자나 외국인에게 일을 시킬 수 없는 업종과 규모입니다. 다만 특정한 일 전체를 도급 계약으로 하청업체에 맡기는 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들 고용 형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견입니다. 도급입니다. 고용 형태를 묻자 답변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면서도 업무 지시를 인력업체가 했다고 선을 긋습니다.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내렸나요? 아니면 아리셀이나 아리셀? 파견 업체에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고 인력업체가 업무 지시를 했으니 사망 노동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노동자를 보낸 업체 메이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을 벌이는 두 업체는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서면이 아닌 구두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말은 엇갈리고 서류도 없는 상황. 실제로 누가 노동자들을 지휘 감독했는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작업의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인사노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최근엔 원청이 하청에 구체적인 작업 매뉴얼을 전달한 경우도 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일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수사로 잘잘못은 가려지더라도 최소한 안전교육도 못 받은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화재 원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이렇게 가만히 놓인 배터리에서 하얀 연기가 시작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습기 등 불순물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방은 재현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쌓여있는 리튬 배터리 더미에서 폭발이 나더니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놀란 직원들은 불이 번질까 옆에 있는 것들을 치웁니다. 그래도 불은 옮겨붙고 폭발이 이어집니다. 배터리에 붙은 불에 일반 소화기를 분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첫 폭발 42초 만에 까만 연기가 작업장 전체를 뒤덮습니다. 배터리 완제품이 폭발하는 건 보통 세 가지 이유입니다. 강한 충격이나 제조 결함, 그리고 배터리 내부에 불순물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화재 장면이 찍힌 CCTV를 본 전문가는 연기에 주목했습니다. 번해질로 염화사이오닐이라고 하는 물질을 쓰는데 이게 또 물하고 반응하면 염화수소가 나와요.
그 CCTV에서 봤던 그런 그 연기 같은 게 제조 공정 중에서인지 안정화와 포장 과정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배터리 안에 습기가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22일에도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났습니다. 불량 셀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해서 별도로 빼놓은 셀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겁니다. 전액을 주입한 이후에 배터리가 온도가 급상승하는 거를 소방은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재현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화재 당시 소방서에 모래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번 화재, 물로는 끌 수 없어 물기가 전혀 없는 화재 진압용 모래가 필요했지만 정작 소방서에는 없었습니다. 과거 마그네슘 공장 화재 때도 소방서에 모래가 없어 문제였는데 여전한 겁니다. 이어서 신진 기자입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보이는 공간은 벌건 불길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폭발음은 이어졌습니다. 화재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은 건물 내부에 리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닿으면 폭발할 수 있으니 진압용 모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없습니다. 신고 접수 5분 뒤 관할 소방서는 화성시청 상황실에 모래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화성시는 급히 모래 2.5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래로 불을 끄는 게 가능했을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화재 진압용 모래는 입자가 곱고 바싹 말라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래는 주로 제설용인데 보관 상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스키 때문에 스키를 먹은 경우도 있고. 지난 2016년 청주 마그네슘 공장 화재 사고 당시에도 소방은 지자체에 모래를 지원받았습니다. 불이 난 뒤 1시간 반 뒤에야 도착했고 이미 현장은 타버렸습니다. 그나마도 모래에 물기가 있어 뿌릴 수도 없었습니다. 위험 물질로 인한 화재와 폭발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선 소방서엔 이런 화재 진압용 모래를 갖출 규정도 시스템도 없습니다. 현상은 분명한데 대책은 희미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막 새로운 통화 기록을 또 입수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가 바로 회수해온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통화한 기록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만 총 3번 통화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대통령과 차관, 정확히 몇 시에 얼마나 통화한 겁니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8분 45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전 차관은 오후 3시 40분에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1분 36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앞서 오후 4시 21분에 두 사람이 10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날 통화는 총 3번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 시간대가 사건 회수가 시작된 바로 그때 아닙니까?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도 통화했는데 이렇게 국방부 장차관과 수차례 통화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7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고 오후 1시가 되기 전까지 총 3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윤 대통령이 신 전 차관과 3차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날 윤 대통령이 국방부의 장 차관과 통화한 횟수만 6번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찰에 전화해 이 사건을 회수하기 시작한 게 오후 1시 50분이기 때문에 바로 20분 전에 윤 대통령이 신 전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통화가 정말로 최상병 순직 사건과 무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실과 통화한 내용도 새로 확인됐죠. 같은 날인 지난해 8월 2일 오후 4시 59분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2분 30초 넘게 통화를 했는데요. 해당 번호는 국가안보실장실 번호로 확인됐습니다. 관련한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서이신지는 말씀해 주실 수 어려우신 거예요? 아니 사실 뭐 이미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여기 저기 안보실장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조태용 현 국가정보원장인데요. 조 원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서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는 사실은 나중에 보고를 받았지만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전화를 받은 뒤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최상병 순직 사건을 누가 언제 어떻게 회수할지 전체를 협의한 인물인데요. 조 원장의 직통 전화 기록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당시 안보실장이 왜 유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는지 임기훈 비서관을 넘어서 안보실장 차원에서 이 사건 회수 과정을 직접 챙겼는지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어제 저희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의 공범 이모 씨를 포함한 해병대 출신들이 지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추진한 단체 대화방 내용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야권이 일제히 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 씨를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거짓말쟁이 임성근 사단장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답니다. 포항 1사단 사단장은 누굽니까? 임성근입니다. 지난해 5월 골프 모임을 추진한 단체 대화방에 들어와 있던 이모 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가족의 계좌를 관리하고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명 로비 과정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자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모 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여전히 이 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시 골프 모임이 추진되는 것도 몰랐다면서 이 씨의 번호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지난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 씨를 모른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JTBC는 임 전 사단장이 이런 입장을 전해온 직후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오후 내내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뉴스룸의 탐사보도 트리거입니다. 소고기 프랜차이즈인 한양화로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고 매장도 급격히 늘리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한양화로의 운영 자금이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마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승렬 PD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배우를 모델로 쓰고 영화관에서 광고를 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해온 소고기 프랜차이즈 한양화로입니다. 운영 기업은 바나바 F&B라는 회사인데 이곳 대주주이자 의장이라 불리는 박모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전국을 돌며 투자자를 모집해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바나바 F&B라고 하는 회사예요. 프랜차이즈 회사. 근데 첫 번째 브랜드가 바로 한양화로예요. 한양화로 제가 1000개를 갖다 오픈시키면 기업 가치는 조 단위로 올라가요. 캐나다에서 소고기를 싸게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2배로 불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세 번째로 큰 나라가 캐나다래요. 거기서 기르는 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캐나다 들어가요. 그래서 농장주하고 계약을 해요.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투자자를 더 데려오면 수수료도 약속했습니다. 10달 동안 이자를 10%씩 받잖아요. 약 10%씩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100%는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본인의 원금을 다 돌려드려요.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자 지급도 지난해 말부터 멈췄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모인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더 많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이 다 우리 돈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황당했고. 바나바 F&B 측은 회사와 무관하게 일부 임원이 벌인 사업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한양화로 운영사의 대주주는 캐나다의 거물급 농장주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불법 다단계를 위해 내세운 농장주란 사람은 알고 보니 캐나다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이어서 오승렬 PD입니다. 바나바 F&B의 의장 박모 씨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했던 캐나다 엘버타주의 넬슨팜입니다. 지난해 6월 박 씨는 이곳 농장주라는 인물을 한국으로 초청해 투자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제 그 자부심, 이 카우보이 모자이죠?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네, 우리나라에서는 성비가 다 쓰듯이 너무 멋있죠? 네, 저하고 독점해야겠다는 얘기 들으셨죠? 믿어보지 마시고요, 이제. 하지만 해당 인물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인물은 농장 근처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정육점까지 갔다 왔어요. 진짜 맞더라고요. 우리 그냥 미국 가면 흔히 보이는 그냥 조그만 정육점 있잖아요. 바나바 F&B 측은 해당 인물이 실제 넬슨팜 등 여러 농장에서 고기를 공급받는다며 박 씨가 그를 농장주로 소개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와 무관하게 박 씨가 한 일이라는 건데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계좌는 회사 임원들 계좌였습니다. 임원들은 평소 박 씨 지시 없이는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지시받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누가 지시를 그렇게 내린 거예요? 뭐 저희 장에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의장님 성격을 아시잖아요. 저희도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해요. 그 이해는 없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곳 대표이사 신 씨는 지난 2012년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죄로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엔 중국에서 금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속여 1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바나바 F&B 측은 현재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시기도 10년 전이라며 이전부터 고기 유통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유소년 선수를 때리고 욕설을 했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 감독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된 행동이었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 연습 장면입니다. 이날 경기를 뛴 한 13살 유소년 선수, 얼마 뒤 아카데미를 그만뒀습니다. 들어간 지 넉 달 만입니다. 아이는 손 감독과 코치들이 욕하고 때렸다고 부모에게 털어놨습니다. 새끼야 똑바로 안 해? 욕하면서 가가지고 막 가슴 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울고. 아이는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진술서를 살펴봤습니다. 훈련하다 실수하면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이런 욕설은 적나라했고 훈련 때마다 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서 곳곳엔 손 감독과 코치들이 했던 욕설과 신체 접촉이 구체적으로 묘사됐습니다. 실수하면 손 감독이 욕하면서 목을 잡고 밀었다. 마지막 기회다라며 집으로 꺼지라고 했다. 다른 코치는 죽여버린다며 걷어찼다 등 다양했습니다. 달리기 훈련에서 늦었다고 엎드려 뻗친 채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진술이 구체적이고 믿을만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이 부모는 다른 피해자들이 있지만 공론화하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쪽 학부모님들한테는 우상이라 신이어서 뭐 말 한마디 물어보려면 쩔쩔매야 돼요. 손 감독은 아이들에게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며 아버지 주장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폭행은 일체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기 후 맡기는 합의를 하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교사 단체가 11만 명이 소속된 한국교총입니다. 그런데 최근 당선된 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알려져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한국교총 39대 회장에 교사 박정현 씨가 당선됐습니다. 교총 역사상 최연소라는 수식어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박 회장이 10여 년 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제자에게 보냈던 부적절한 편지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 사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해당 학생을 우리 자기, 나의 여신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루 종일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당시 박 회장은 제자와의 부적절한 편지 교환이란 사유로 견책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오르자 박 회장은 학생에게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한 부분이 과했던 것 같다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총 홈페이지에는 참담하고 부끄럽다,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총 탈퇴하기 위해서 힘내려고 이제 작성하고 있었죠. 탈퇴 많이 하고 있어요. 교사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애가 아니고 미성년 대상 그루밍 범죄 여부도 확인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자진 사퇴하십시오. 취재진은 추가 해명을 듣기 위해 박 회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해병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중단했던 연평도 백령도 일대 해상포 사격 훈련을 6년 10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북한은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데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준비! 쏴! 커다란 포성과 함께 포탄이 잇따라 발사됩니다. 해병대가 오늘 오후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스파이크 등을 동원해 290여 발을 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일 우리 정부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전체 효력 정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완충구역 내 해상 사격이 금지되면서 지상에서만 훈련을 했는데 6년 10개월 만에 해상 사격이 본격 재개된 겁니다. 지난 1월 한 차례 해상 사격은 했지만 완충구역 내 북한의 해상 사격 도발에 일회성으로 대응한 차원이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도발로 긴장감을 거듭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반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서 폭발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이 비정상적으로 날아가면서 불규칙한 궤적을 보이고 많은 연기를 분출했는데 경기 북부 일대에서는 육안으로도 관측됐습니다. 북한은 그제에 이어 어젯밤부터 오물풍선 250여 개도 추가로 살포했습니다.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10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약 3시간 동안 인천공항의 국내선과 국제선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넉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놓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어떻게 정해진 건지를 놓고 공방이 오가면서 역술인 이름까지 등장했지만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진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곧바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며 역술인 천공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특정인의 성씨가 이 씨여서 2,000명이 됐다는데 사실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뭐 5씨나 6씨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장기간 이탈할 걸 예측하진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00일 넘게까지 언제까지 이게 완료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4달 넘도록 이렇게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진 못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모두 정부 탓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입니다. 또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대화가 되겠냐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늘 박단 회장이 지난 4월 이후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계획 특위는 물론이고 의협이 꾸린 소통 일원화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환자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환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난 전공의는 아무 책임을 안 지고 환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회에 지금 5달이 다 돼가는 가운데
보다 못한 환자단체는 다음 달 4일 아픈 몸을 이끌고 대규모 집회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노인들에게 온라인 경마 게임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돈을 뜯어낸 전직 경찰 출신 A급 수배범이 붙잡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머물며 화상 미팅 등을 통해 원격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인터폴과 공조 끝에 베트남 공안에 붙잡혀 어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온라인 게임 운영 회사의 홍보 영상입니다. 본사는 베트남에 있고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경마 게임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게임 속 경주만을 산 뒤 교배시켜 망아지를 팔거나 경기를 진행하면 상금으로 가상화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구간 들어가셔서 교배할 안마를 골라주십니다. 수산이 한번 끝난 안마를 또 교배시켜 보겠습니다. 자신을 회장이라고 소개한 강모 씨는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라고 지시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신규 회원 100명을 지금부터 회원 여러분이 30일 이내에 다 참여시켜야 됩니다. 강 씨는 가상화폐에 익숙치 않은 노인들을 주로 노렸습니다. 미국 내 라이센스 신청 중입니다. 미국 플리다드주의 메타버스 건물 공사 등 5월이 저희 측 미국 방문, 6월 25일 미국 내 어드바이저 베트남 방문 행사 총 100명 기산. 일부 피해자가 게임에 투자했지만 수익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접수된 강 씨 관련 사건은 사기 등 14건에 달합니다. 강 씨는 자신이 서울경찰청에서 16년을 근무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강 씨는 90년대에 23년 남짓 순경으로 근무했지만 경력 16년은 거짓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고 최근 베트남 공안이 하노이에서 검문 검색을 벌이다 강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자진 입국한 강 씨를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해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6.25 74주년이었던 어제 경상남도는 참전용사 500명을 초청해 위안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 베끼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간 공연단이 2016년부터 전국 무대에 올린 것과 거의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지 배승주 기자입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학도병으로 분장한 출연진이 비장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습니다. 경상남도가 참전용사를 위해 연 공연의 한 장면입니다. 이번 6.25 74주년 행사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한 민간단체 회장인 박모 씨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며칠 앞두고 민간 공연단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2016년부터 자신들이 해온 공연을 훔쳤다는 겁니다. 이러려면 창작이란 걸 왜 합니까? 저희 기획자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분통이 터지고. 두 공연의 기획안, 1부에서 4부로 이뤄진 형태와 제목부터 아픔을 딛고 번영을 이루기까지를 다루는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같은 출연진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공연이랑 거의 똑같았고. 공모에 당선된 박 씨, 알고 보니 해당 공연단의 단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표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옛날에 했던 공연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똑같이 했다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는 않고요. 논란이 일자 경남도는 일부 내용을 바꿔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참전 용사 500명을 초청한 상태라 취소를 못한 겁니다. 공연단은 경남도와 박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이 더위에 물이 끊길 처지라고 전해드렸는데 결국 단수가 시작됐습니다. 복구 공사는 어제 마무리됐지만 공사 도중 이물질이 들어간 겁니다. 수돗물 없이 폭염을 견디고 있는 주민들을 임예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트럭에 가득 실린 건 모두 생수 페트병입니다. 이 생수병을 날라야 오늘 주민들이 씻고 마시고 음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지난 며칠 복구 공사를 했고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오히려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갔고 오후 2시부터 수도가 끊겼습니다. 다시 이제 물이 지나가다 보면 그런 와중에서 흐린 물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관에 있던 찌꺼기라든가 이런 게. 씻는 거 하지 말고 빨래도 하지 말고 이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 하지 말아야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2리터 생수병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고 CCTV로 감시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서 이 물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못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한 번에 2병씩 수량을 제한했습니다. 물이 없어 더운 날씨 아파트 단지를 오가는 주민들은 답답합니다. 부족하죠. 그 식구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물을 많이 쓸 경우도 있잖아요. 이 뜨거운데 그냥 몇 번씩 오게 하니까. 택배 기사들은 쉴 새 없이 생수를 날라야 합니다. 물이 필요한 주민들 생수 주문이 몰렸습니다. 이게 한 20배는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평소보다 많이 늘어서 지금 끝날 시간이 한참 지나던데. 편의점에 들러보니 생수칸은 이미 비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물이 다 좀 잘 털려요? 아니지. 그것 때문에 지금 물 안 좋잖아요. 다 동났어요. 아침에 좀 남았는데 그것마저 다 나갔어. 이 폭염에 물이 끊긴 주민들,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생각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퍼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서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여름 대유행을 예고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입니다. 6월 셋째 주 양성률이 6.6%로 지난달 같은 기간 3.5%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미국 39개 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의 양성률이 13.6%로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폐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해 확산세를 가늠하는 조사에서도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Population immunity has been going up, and therefore the severity of the illness has been going down. The outcomes of COVID-19 are still worse than the flu.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름 유행을 예고하는 증거일 수 있어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실내로 몰려들었던 여름철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플러트입니다. 확진자의 60% 이상이 플러트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증상도 오미크론과 비슷해 발열과 오한, 기침 등을 보입니다. 그동안 팬데믹 이후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 속도는 빠르지만 중증 위험도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자에게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재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도 거리를 활보하는 자유형 미집행자 추적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거리의 탈옥수라 불리는 이들 중에서는 도망쳤다 붙잡히기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들이닥쳐도 확 바뀐 외모로 태연하게 아닌 척 연기까지 하는데 박병현, 연지환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 계세요? 아니 뭐 때문에 쓰시는데요? 아이가 여기 씨 안 계시냐고요? 난 씨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세요? 저뭐왜 서울 남의 서울에서 와서 그래? 아니 영장이 집사. 가만히 계세요. 네. 영장 있어요. 영장 한번 봅시다. 기자님 이 사람은 혐의가 어떻게 돼요? 사기입니다. 사기. 실형인데 손님된 거죠. 네, 놀랐겠죠. 놀랐는데 그 순간을 놓친 거지. 어제 19시 5분에 52분에 껐다가 지금 킨 거예요. 핸드폰을 반드시 끄고 또 모드로 비행기 모드로 한다든지 저희가 추적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16년 4월 19일에 저희한테 한번 검거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도 지금 또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같이 탔어. 지금 짐을 옮겨주는 게 딱 도와주시는 조력자 느낌이 딱 물씬 풍깁니다. 일상
사람 탔나?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142호에 오늘도 들어와. 한 명이 이제 등을 쥐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집에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길래 저 곧장 이제 들어갔는데 혹시 안 계세요? 아니 뭐 때문에 쓰신대요? 아닙니다. 씨 안 계시네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네. 네, 영장 있어요. 영상 한번 봅시다. 진짜 몰라? 진짜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사람들한테 정신을 진짜 몰라요. 너무 강하세요? 얼굴 돌리지도 못하고 계속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세요? 지금 당하고 계시죠 지금? 아니 계시면서 일어나세요. 그 안경 쓰고 생머리인 그런 사진. 근데 현장에서 딱 봤는데 안경도 안 쓰고 있었고. 왜 거짓말하고 계세요 다들? 아니 누가 거짓말을 해요? 무슨 나는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고 나 처음인데 이거 왜? 문자 보장했잖아 내가. 아니 나만 왜 전화번호 주네. 영수증 똥 말았다고 해가지고 2016년 4월 19일이에요. 기억 안 나요? 또 잡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도 일부러 감는 거예요?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옛날 직업이 이사. 아니 맞잖아요. 제건 나한테 옮겼는데. 연락을 주면 연락을 하셔야 돼요. 네, 돌아온 비하인드 오늘은 구혜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구 기자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조조, 유비 아닌 맹획입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만났죠. 만나자마자 손잡고 얼싸 안고 거의 연인을 방불케 하는 살가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네. 이 홍준표 시장이 나경원 의원도 만났잖아요. 또 원희룡 전 장관도 만나고.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만난다고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홍준표 시장이 직접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우리 비서실장이 나한테 보고도 안 해요. 그런 거는 또 27일 날 온다고 그래. 그날도 오지 마라. 만날 이유가 없지.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뭐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이쯤 되면 우연히 마주치는 거 아니면 만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홍 시장은 오늘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상한 애라 칭하는가 하면 보수 진영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네. 이상한 애가 당선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게임 삼국지를 언급한 게 이런 공격에 대한 답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앵커님, 혹시 게임 삼국지 해보셨나요? 삼국지요. 예, 많이 했습니다. 밤새도록 해본 적도 있었고. 아, 밤새도록 그럼 누구를 주인공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셨나요? 저는 총나라를 좋아해서 유비로 많이 했습니다. 아, 대체로 그렇죠.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청년 보좌진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 삼국지 게임을 즐겨 했다면서도 유비나 조조가 아닌 남만의 맹획으로 주로 플레이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맹획, 딱 보기에도 주류 세력은 아닌 것 같죠. 네. 이 남만의 왕, 이민족 출신인데요. 이 제갈량한테 7번 잡힌 끝에 총나라에 기여해서 엄청난 충성심을 보였고요. 재상까지 지냈습니다. 이 외부인이란 공격이 계속되다 보니까 과거에 전쟁을 벌이긴 했었지만 결국 촉에 충성했던 그런 맹획에 빗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초등학생보다 못한입니다.
어제 이름이 뭐냐, 공부는 내가 더 잘했다며 신경전을 벌였던 두 사람이죠.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기싸움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자 정 위원장이 맞제소는 물론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네, 두 사람이 어제 국회법 가지고 좀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다가 정말 법대로 하게 생겼습니다. 네, 유상범 의원은 사실 아들에게도 비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들도 회의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실 초등학생도 저렇게 안 한다, 이런 비교는 되레 초등학생한테 실례다, 이런 반응도 있기는 합니다. 네. 반면 정청래 위원장은 SNS에 본인을 칭찬하는 유튜브 클립을 공유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에서 비슷한 장면이 또 연출이 됐었다고요? 네, 강선 의원과 이면택 현 의사협회 회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아니요, 하면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이면택 의협 회장의 막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3년 전 일을 꺼낸 건데요.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서 끝까지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과는 하지 않고 조금 전 들었던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표현이 다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실제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20살 한인 남성이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비행기를 타고 1000km 거리를 이동해서 게임 속 상대방을 찾아가 망치로 폭행한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서로 검을 휘두르고 여기저기 포탄이 터집니다. 한국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미국에서 이 온라인 전투가 현실이 됐습니다. 20살 한인 에드워드 강 씨는 함께 게임을 즐기던 남성 딘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Upon arrival, they discovered a significant amount of blood in the entryway of the home and the victim's bedroom. 게임에서 설전을 벌이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강 씨. 뉴저지주에서 플로리다주까지 날아갔습니다. 딘 씨의 집 근처 호텔에 머무르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새벽, 게임 중이던 딘 씨가 방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Playing this game, he went to use the restroom. Once he opened the door, he noticed the suspect standing with a hammer raised in the air in an anticipated strike position. 몸싸움이 벌어졌고 비명을 들은 딘 씨 가족이 강 씨를 제압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강 씨는 온라인에서 나쁜 사람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습니다. 피해 남성은 강 씨와 비슷한 또래로 머리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2급 살인 미수와 무장 강도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강 씨는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딘 씨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쪽방촌 사람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을 위해서 수십 년째 쪽방촌을 지키면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입니다. 번호표 받으시고 앉아 계세요. 요셉 의원은 이렇게 30년 가까이 쪽방촌을 지켰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하거나 의지할 곳 없는 환자들이 이곳을 많이 찾습니다. 와서 확인해 보니까 오늘도 진료 예약이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본인의 진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도 해주고 약도 지어줬습니다. 비장이 퍼져 있기 때문에 혈성 트랜스치는 좀 적어져요. 시험 감염약은 지금 몇 개월 먹었죠? 지금 좀 약이 비싸가지고요.
이렇게 좀 먹으기가 좀 좋네요. 입소문이 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난민들도 자주 옵니다. 발치하시는 날에는 식사도 잘 하시고 약도 잘 드시고 네. 그래 잘 진행해서 텔리 잘 하십시오. 하루 10명 안팎의 의사들이 교대로 봉사를 합니다.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직접 쪽방을 찾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사입니다. 이번에 본 지 오래됐는데 살이 더 마르셨네. 응? 안 보는 사이에. 아픈 곳은 어떤지 꼼꼼히 살핍니다. 가려움증은 좀 어때요? 여기하고 가려움증 좀 나아졌어? 낮았는데 오늘도 주사 하나 다 가져왔어. 환자들은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도움 주는 것도 좋은데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참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주면 그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더라고.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게 병원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73년도부터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넘게 지금 봉사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복지가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꽤 있는 거지 아직. 보통 사람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진료도 매일매일이 위기인 쪽방촌 주민들에겐 너무 먼 일처럼 느껴집니다. 소외된 이들을 먼저 찾아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의료진들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전광판에 찍힌 시각은 밤 11시 50분. 하루 전 기아와 롯데 경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4대 1까지 갔다가 15대 15로 끝난 경기. 이런 야구가 또 있을까요? 오늘까지 그 뒷이야기는 참 뜨겁기만 했습니다. 정사 기자입니다. 제발 집 좀 보내달라. 아무나 이겨라. 관중석에 있는 팬들도 지쳤습니다. 연장 12회까지 5시간 20분간 이어졌지만 결국 스코어는 15대 15 무승부였습니다. 처음엔 싱겁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롯데 선발 투수 나균환이 흔들리자 기아는 매섭게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14대 1로 13점 차까지 벌어진 4회 초. 이때 기아의 승리 확률은 99.8%까지 점쳐졌습니다. 전반 경기는 사실은 프로야구라고 보기에는 너무 점차가 막 너무 많이 나버리고 너무 많이 실점을 하고 이건 프로야구의 질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4회 말부터 롯데가 달라졌습니다. 고승민의 만루 홈런을 반전 삼아 점수차를 좁혀갔고 7회 말 다시 고승민의 적시타로 14대 14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믿기 힘든 경기, 이것이 야구입니다. 이정훈의 희생플라이로 롯데는 한 점 앞서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13점 차 열세를 뒤집은 프로야구 최초의 역전승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기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8회 초 홍종표의 적시타로 15대 15 다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후엔 그동안 풀어놓던 대량 득점과는 다른 야구를 펼쳤습니다. 실점을 막아내는 호수비. 위기를 벗어나는 투수전까지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승부는 결국 연장까지 넘어갔습니다. 12회까지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점수가 많이 나게 되면 뭐 핸드볼 경기니 여러 이제 비아냥 섞인 얘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창과 창 대결에서 어제는 볼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팬들은 이게 야구 맞냐고 묻기도 또 이게 바로 야구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JTBC 정수입니다. 파리올림픽 화이팅! 올림픽 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파리올림픽을 30일 앞두고 우리 선수들의 다짐이 쏟아졌습니다. 꼭 메달을 따겠다는 선언보단 이런 출사표를 던진 게 참 신선한데요. 그래도 가장 눈길을 모은 건 역도 김수현 선수의 다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팔이 흔들려서 들어올린 무게를 인정받지 못해 눈물을 쏟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날 제가 어떻게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아주 설렙니다.
아침에 선선함이 무색하게 한낮엔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양산을 쓰고 자꾸만 그늘을 찾게 됐는데요. 중부지방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더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서울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사이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15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60,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은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제주도는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호우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한 번 더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게 드러나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겠지만 부산은 25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모레 낮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 늦은 밤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보도한 VIP 경로솔 녹취와 추가 증언 단독 보도가 오늘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이번 보도가 공수처의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